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정경수입니다. 오늘 저는 체스트CT에서 중요 병변과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체스트CT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초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발생으로 인해 공기 중에 생성된 조사량과 물체, 즉 인체에 흡수되는 흡수선량으로 우선 나뉘게 됩니다. 조사선량과 흡수선량은 비례하게 되는데요. 임상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시버트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사선이 인체에 투과되는 X선 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운스 유닛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공기를 마이너스 1000 하운스 유닛으로, 물을 0, 단단한 뼈의 경우에는 1800에서 1900 하운스 유닛으로 정합니다. 나중에 체스트CT를 팩스에서 조작하다 보면 여러가지 세팅 정보가 나오는데요. 체스트 윈도우, 본 윈도우, 소프트 티슈 윈도우는 이러한 하운스 유닛을 통해서 각 장기를 가장 잘 보기 위한 조건으로 조절한 세팅입니다. 이는 체스트CT 이미지를 이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급성 폐색전증의 혈전은 5에서 65 하운스 유닛 정도 되고, 만성 폐색전증의 혈전은 30에서 150 하운스 유닛 정도의 X선 투과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이미지 분석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CT를 많이 찍는 경우에 방사선 노출로 인한 우려를 환자분들이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일어나는 범위는 1000mSv 정도가 되고, 불임은 2500에서 6000mSv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1년에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2mSv 정도입니다. 만약 체스트 엑스레이 한 장을 찍으면 0.02에서 0.01mSv 정도가 됩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일반인은 자연적 방사선 노출을 제외하고 1mSv 이하를 노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엑스레이로 따지면 약 10장 정도가 되는데, 만약 이보다 많으면 왜 그런지를 조사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컨벤셔널 체스트CT의 경우에는 한 번 찍으면 10에서 15mSv 정도가 됩니다. 폐암 검진에서 사용하는 로도즈 CT는 방사선 양을 컨벤셔널 체스트CT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줄인 것으로 약 엑스레이를 15번 정도 찍은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방사선 노출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하지 않고 검진 목적으로 50mSv가 넘게 된다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맞춰서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스트CT 시행 방법에 대한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진으로 시행하는 로도즈 CT는 스파이럴 CT로 한 번 호흡에 빠르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CT는 1에서 2mm 슬라이스로 시행되며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흡기, 호기,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를 통해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차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해 CT 안지오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진 CT는 엑시얼, 코로날, 세지탈 뷰로 재구성되어 3차원 리컨스트럭션이 되기도 합니다. 흉부 CT, 즉 폐를 잘 보기 위해서는 폐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 때 배운 것들이므로 조금 간단히 넘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는 오른쪽 3개, 왼쪽 2개의 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롭은 세분화되는 세그먼트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그먼트는 흉부외과나 호흡기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적, 기능적 단위로서 서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수술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체스트CT를 이해하고 판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단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세그멘트가 더 하위 구조로 가면 여러가지 결체 조직, 인터스티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하일룸 쪽에서 이어지다 보면은 페리
브론코베스큘라 인터스티슘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다시 센트리로뷸라 인터스티슘 그리고 더 하위 구조로 가서 인트라로뷸라 인터스티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늑막 쪽에서는 인터로뷸라 septum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는 다음에 설명드릴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단위입니다. 인터로뷸라 septa는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의 바깥쪽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결체 조직 구조입니다. 더 하위 구조로 가면 한 개의 터미널 브론키올이 이루는 풀모너리 아시너스와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 이하 프라이머리 브론키올 로뷸로 나뉘는데 체스트 CT를 판독할 때는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를 중심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의 순환 측면에서 볼 때 풀모너리 아트리올은 폐포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풀모너리 베니올로 배액되게 됩니다. 풀모너리 아트리올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브론키올과 같이 붙어 있으며 이는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시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리로뷸라 인터스티슘을 이루는 구조에는 풀모너리 아트리올과 브론키올 그리고 림파틱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림파틱스는 센트리로뷸라 인터스티슘 이외에도 인터로뷸라 septa에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혈액 및 체액의 순환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를 생리학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혈액학적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세랄 플루라와 연결된 인터로뷸라 septa는 약 0.1mm, 100 마이크로 정도로 직접적으로는 풀모너리 베니올 및 림파틱스를 포함하게 됩니다. 원래는 영상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만약에 좌심장에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나 리걸지테이션 혹은 EF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풀모너리 베니올이 확장이 되고 이는 인트라로뷸라 septa가 두꺼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컬리 B 혹은 초음파에서 보이는 B 라인이 되게 됩니다. 이후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아시너스에 플루이드가 차게 되고 이는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 혹은 컨솔리데이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압력은 더 후방의 풀모너리 아테리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풀모너리 아테리올은 브론키올과 함께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시스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테리올이 커져서 브론키올을 누리게 되면 천명음이 들 수 있고 이는 카디악 아스마 형태, 즉 폴리포닉 휘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반대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시스는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만약에 기도 호빈을 통해서 입자가 작은 물질이 여기까지 도달해서 폐에 영향을 준다면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의 중심, 즉 센트리로뷸라 리전에 병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트리로뷸라의 위치가 흡인에 의한 기도 병변 혹은 기도 세포의 변화에 의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림파틱스의 주행은 인터로뷸라 septa와 센트리로뷸라 septa 이 모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림프관 주행과 관련된 병변은 이 두 군데를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센트리로뷸라 에어리어는 주로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환이 일어나는 부위, 예를 들면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나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라이티스, 센트리로뷸라 엠피세마 및 센트럴 림파틱스에 일으키는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부위가 되겠고, 페리림파틱 에어리아, 즉 인터로뷸라 septa 부위에 림파틱스와 관련된 질환, 예를 들면 사르코이드시스나 림판자이틱 칼시노마토시스, 그리고 풀모너리 베니올에 풀모너리 이데마가
관련된 질환이 일어난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를 생각하고 체스트 CT에서 보이는 병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의 형태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이해를 했으면 다음은 CT를 토대로 해석하는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체스트 CT의 소견은 과거부터 발견되어 오는 생태, 병리학적인 연관성을 통해서 CT 소견이 증명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변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CT는 크게 패턴과 메타포릭, 은유적인 사인을 곁들여서 해석하는 방법과 질환의 병리에 따라서 질환별로 나타나는 CT 소견을 종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패턴을 통해서 CT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금일 응급 중환자 영상 학회가이기 때문에 주요한 병변을 우선 보고 해석이 어려운 렁 파렌키마의 패턴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주요 혈관, 그리고 늑막, 기도, 폐 실질 순으로 보시면 되겠고 폐 실진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에서 주로 된 위치와 패턴, 그리고 전체 폐에서 이루는 위치, 그리고 림프노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혈관 질환은 응급 질환이 많으므로 이러한 체스트 CT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응급 질환인 아오틱 다이섹션, 헤마토마, 얼서 리전을 볼 수가 있고 다이섹션은 컨트라스트 CT를 통해서 플랩을 찾고 트루루멘을 구분한 뒤에 연속성 및 그 위치를 통해서 응급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헤마토마는 컨트라스트 B의 로우 어테뉴에이션으로 보이며 다이섹트의 정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가 바깥으로 새는 듯한 모양을 발견하는 경우에 얼서가 발견하는 경우이므로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보는 풀모니 스롬보 엠볼리즘입니다. 풀모니 트렁크에 보이는 새들 타입의 풀모니 스롬보 엠볼리즘은 예후가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가는 혈관에서 나오는 풀모니 스롬보 엠볼리즘 병변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블리크 플레인을 본다든지 코로날 혹은 세지탈 뷰에서 보게 되면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생기는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의 경우에는 아오타보다 풀모너리 트렁크가 커지게 되는데 비율이 0.8에서 1 이상이면 있구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스트 CT에서도 심장의 기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만약 RV 페일리어가 있다면 LV보다 RV가 커지게 되고 septal 플래트닝이 있으면서 컨트라스트가 헤파틱 베인으로 리거지 되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RV가 딜라테이션 되고 뒤쉐입이나 딜라테이티드 IVC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주요한 혈관을 다 보고 나면은 플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폐 쪽에 비세럴 플로라와 흉막 쪽에 페리어트럴 플로라가 있고 이 사이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CT를 통해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20 하운스 유닛 이하이면 심플 플루이드, 20 하운스 유닛 이상이면 컴플렉스, 그리고 헤마토크릿의 하운스 유닛을 보인다면 블러드, 헤모소락스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웨이가 파렌카면을 보는 것인데요. 에어웨이를 잘 보지 않으면 인트라루미나의 어떤 메스나 시크닝을 놓칠 수 있으니 꼭 한 번씩 트래킹을 하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렁 파렌카임은 이제 다음의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의 실질을 패턴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패턴이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폐에서 주 위치를 감별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패턴과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에서 패턴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을 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사이트를 가보면 이러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패턴의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레티큘러 패턴,
노듈라 패턴, 하이 어테뉴에이션, 로우 어테뉴에이션 패턴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레티큘라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는 비세럴 플루라에서 나뉘게 되는 인터로뷸라 septa가 두꺼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septa가 두꺼워지면 매끈한 형태 혹은 결절성 형태로 나뉘어야 되게 됩니다. 이 septa에는 풀모너리 베뉴얼과 림파틱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혈행 혹은 림프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으면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끈한 경우에는 정수압에 의한 폐 간질, 인터로뷸라 septa의 부종, 암 등이 대표적이고, 노듈라나 이레귤라한 경우에는 암이나 sar코이도시스, 림포마, 그리고 또한 인터스티슘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포함되게 됩니다. septal thickening으로 나타나는 레티큘라 패턴과 그라운드 글래스의 오페시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아래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좌상엽에 이러한 캐비티 매스가 있고 반대쪽에 이러한 인터로뷸라 septa의 thickening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림판자이틱 스프레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하일라에 림파아데노패스가 있어서 전이성 병변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다른 예로는 이러한 풀모너리 이데마가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septa가 두꺼워지게 되고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가 동반되는데, 정수압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그레디언트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베올라의 어떤 하이 어테뉴에이션, 나중에 나올 하이 어테뉴에이션과 septal thickening과 함께 이러한 것이 보이는 경우에 크레이지 베이빙이나 하니커밍으로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스티슘의 파이브로시스의 진행은 특히 호흡기 질환 중 간질성 폐질환의 해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NSIP와 UIP를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예후 때문입니다. 한번 파이브로시스가 진행하면 비가역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파이브로시스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영상학적으로 판단할까를 볼 때는 우선 비세랄 플루라가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면서 말초에서 잡아당겨서 기관지가 늘어나는 이러한 트랙션 브론키եկ타시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폐에 렁의 볼륨의 감소가 있는 경우,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의 구조가 뒤틀리는 경우, 에어 인터스티슘의 인터페이스가 이러한 로스가 생기는 경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면 여러가지 폐포가 연결되면서 시스트가 연결되고, 이러한 시스트들이 한 층으로 쭉 연결되는 것이 하니커밍으로 합니다. 반대로 NSIP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브로시스의 소견은 없고 오히려 페리페럴 스페어링이 있거나 알베올라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듈라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1cm 미만의 멀티플 노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3cm 이상이면 메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센트리 로뷸라 에어리어와 인터로뷸라 septal 에어리어의 구성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노듈이 플루라와 피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인터로뷸라 septal을 따라서 위치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림파틱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센트리 로뷸라 에어리에도 노듈이 분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림파틱스를 통해서 병이 진행하는 sarcoidosis, 실리코시스, 캔서의 림판자이틱 스프레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루라, 즉 플루라에서 한 5에서 10mm 정도 떨어져서 노듈이 있거나 아니면 플루라 근처에는 없는 경우에 인터로뷸라 septa와 연관이 없으면서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센트리 로뷸라에 노듈이 규칙적으로 있다면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나 인펙션, 그리고 폐포에서 기인한 캔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루라의 연관성에 없다면 이러한 경우는 혈행을 따라서 퍼지는 암이나 밀리어리 TB, 펑갈 인펙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살코이도시스는 림파틱스를 따라서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센트리로뷸라 노듈뿐만 아니라 인터로뷸라 septa, 플루라를 거쳐서 생기는 인터로뷸라 septa에도 노듈을 확인할 수가 됩니다. 임상적으로 살코이도시스는 주로 상엽에 나타나고 림프노드도 같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판독에 이러한 소견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약 진단을 한다면 우리가 경기관지 폐 생검을 통해서 우상엽이나 좌상엽 쪽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난 케이세이팅 그래뉴로마를 찾아서 진단하게 됩니다. 센트리로뷸라 노듈이 생기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흡입을 통해서 터미널 브론키올까지 도달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 사탕수수나 버섯, 재배농부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나 흡연에 의한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라이티스, 공기 전파 감염에 의한 결핵 등의 감염이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결핵이나 NTM, 브론키올라이티스 같은 감염에 의한 질환은 초기에 감염된 뒤 시간차를 두고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을 따라서 퍼지게 되는데 감염 병변의 경우 아시나의 컨솔리데이션이 연속해서 시간차를 두고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버드 인트리, 나뭇가지 형태의 이러한 영상학적 소견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랜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풀모너리 아트리올을 통해서 폐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트리로뷸라와 인터로뷸라의 septa에서 생기는 노듈의 형태가 진행되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믹스드 타입의 형태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랜덤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는 헤마토제네스 스프레딩이 있는 이러한 질환들을 의심해보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T에서 라디오 루센트하거나 라디오 오페크, 즉 하이 어테뉴에이션이나 로우 어테뉴에이션으로 나뉘어 구분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이 어테뉴에이션에 대해 패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어테뉴에이션에는 GGO, 모자이크 어테뉴에이션, 컨솔리데이션을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 GGO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진 CT를 시행하면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가 더 진행하면 컨솔리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와 컨솔리데이션의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는 이전에 설명드린 레티큘라 패턴이나 노듈라 패턴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함께 생각해서 판독하고 생기는 경우에는 생긴 위치, 생성 시기를 따져서 판독하게 됩니다. 만약 급성인 경우에는 하펠리어나 ARDS, 풀모너리 헤머리지, 이런 뉴모시스틱 PCP 같은 뉴모니아나 마이코플라즈마, AP, 하이퍼센시티브 뉴모나이티스가 되겠고 크로닉 하는 경우에는 크로닉 HP, 오르가나이징 뉴모니아, CEP, 풀모너리 알베올라 프로테이노시스, ILD, BAC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폐의 상엽이나 하엽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센트리로뷸라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별 진단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 어테뉴에이션 중에서 GGO는 조금만 진행하면 컨솔리데이션과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레티큘라 패턴과 노듈라 패턴이 혼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메디컬 히스토리, 투약력, 혈액검사, 조직검사를 진행해서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라이트 어폴롭에서 이러한 프록시말, 다소 프록시말 에어의 컨솔리데이션과 GGO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브론키얼 커핑, 그러니까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이 이렇게 두꺼워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떤 특정한 질환을 진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조직검사를 했을 때 브론코 알베올라 셀 칼시노마가 소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질성, 이전에 말씀드린 간질성 폐질환도 이러한 로우 어테뉴에이션이나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와 연관되어 레티큘러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임상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간질성 폐질환에서 주로 영상학적 분류하는 방법도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데피닛 UIP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플루라 근처 하엽에 허니커밍이 있는 파이브로시스 소견이 있으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 허니커밍이 소견이 없으면 파라볼 UIP가 되게 됩니다. Indetermined UIP 같은 경우에는 레티큘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GGO 경우이고, 이러한 파이브로시스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Indetermined UIP라고 하고, 이러한 전형적인 소견이 전혀 없으면서 다른 GGO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소견이 보이게 되면 이제 대체적인 다른 질환을 의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 어테뉴에이션 두 번째 양상인 모자이크 어테뉴에이션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브론코베지큘라 번들 시스에서 풀모너리 아트리올 쪽이 흐름이 좋지 않게 되는 상황, 혹은 브론키올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생기는 모양입니다. 풀모너리 아트리올을 침범하는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이나 에어웨이를 침범하는 아스마, 브론키올라이티스 오브리트런스, 하이퍼센시티브 뉴모나이티스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특히 컨트라스트 CT와 인스프레트리 혹은 익스프레트리 2페이지 CT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하일룸에서 페리페리로 가는 같은 거리에서 주행하는 혈관의 크기가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데, 좀 하얗게 보이는 부위와 까맣게 보이는 부위에 같은 주행의 위치에서 혈관의 크기가 다른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에서 스럼보스가 있는 부위는 올리제미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혈관의 크기가 밝은 부분보다 좀 더 작아져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가 좁아지는 상황에서는 공기가 에어 트래핑이 되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위의 폐는 더 검게 보이고 폐혈관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디지즈나 풀모너리 알베올라, 풀모너리 아트리올에 어떤 침범을 하는 경우를 보면 까맣게 보이는 부위에서 혈관이 더 작아지게 되는데, 이 두 질환을 감별하는 방법이 익스프레션, 인스프레이션 CT를 찍어서 에어 트래핑이 있다면 에어웨이 디지즈, 없다면 베스큘라 디지즈로 감별이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같은 위치에서 혈관의 위치가 이러한 하이 모자이크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면서도 혈관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에어 트래핑이 없다면 디퓨즈 인필트러티브 디지즈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가 풀모너리 헤모리즈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어테뉴에이션을 보면 꼭 타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인스피레이션과 익스프레이션 CT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시는 버섯 농장에서 일하는 환자가 숨찬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서 CT를 찍은 예입니다. I는 인스피레이션, E는 익스프레이션입니다. 익스프레이션 페이지에서 에어 트래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인스피레이션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에어 트래핑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흡입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이퍼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어테뉴에이션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페리페리 쪽으로 센트리로뷸라 노듈라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예시로 크로닉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로우 어테뉴에이션과 하이 어테뉴에이션의 혈관의 분포를 보시면 이러한 쪽이 혈관이 작아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프록시말의 컨트라스트를 보시면 이러한 스럼보스가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하이 어테뉴에이션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혈관이 오히려 커진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자이크 어테뉴에이션이 이전에 레티큘러 패턴인 septal thickening과 합쳐져서 보이게 되는 소견을 크레이지 페이빙이라고 합니다. 주로는 septal thickening, 즉 혈행이나 림프관의 주행이 문제가 되는 질환에서
아시너스에 플루이드 셀 제우리, 캔서 셀 등이 처리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예로 풀문의 알베올라 프로테이노시스는 알베올라 마크로파지 이상으로 계면 활성제와 같은 인지질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는 질환입니다. 이것이 폐포에 축적되면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오래되면 인터로뷸라 septa나 센트리로뷸라 septa 등의 이러한 파이브로시스가 되게 되어서 크레이지 페이빙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살코이드시스, NSIP, 오르가나이징 뉴모니아, 헤모리시, 캔서 등에서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이 어테뉴션 하나로 컨솔리데이션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에서 언급했지만 컨솔리데이션에 단계 오면 많은 경우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학적 소견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원인을 알기는 힘들고, 추가적인 보조 진단 방법을 통해서 진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패턴인 로우 어테뉴에이션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엠피세마, 롱시스트, 브론키եկ타시스, 허니커밍의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어테뉴에이션, 즉 까맣게 보인다는 표현이고, 이것이 폐 실질보다 더 까맣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허니코밍, 트랙션 브론키եկ타시스나 롱시스트나 엠피세마 이런 형태가 모두 까맣게 보이는 로우 어테뉴에이션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선 엠피세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피세마는 우리가 브론키올의 어떤 구조를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센트리 아시나, 파나시나, 파라셉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센트리 아시나는 이러한 터미널 브론키올, 그러니까 마지막 아시너스가 아니라 좀 더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 좀 위쪽이죠. 위쪽에서 어떤 이런 폐기종이 생기는 경우로 가장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는 상엽에 생기고 담배와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CT에서 소견을 보실 때 이러한 가장자리가 아닌 이런 중간 쪽에서 엠피세마가 나타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라셉탈 쪽에 이러한 아시너스가 디지털 쪽에서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 이하의 부위에서 엠피세마가 생기는데, 주로는 플루라와나 이런 피셔 쪽에 연관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젊은 경우에 터지면서 뉴모스럭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 뿐만 아니라 가장 끝쪽에 있는 아시너스 모두가 이러한 엠피세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는 모든 세컨드리 브론키얼 로비를 침범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로울 로비에 나타나는데, 알파 안티트롭신 디피전시와 같은 경우고 초기에는 이러한 구분이 잘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롱시스트입니다. 롱시스트는 이러한 레디오루센트, 즉 이러한 까만 부위와 함께 월이 존재하는 경우고, 이러한 월은 보통 4mm 이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하는 질환인 랑관스셀 히스토사이토시스, 림판지오 안지오 레오마토시스 램이라고 하고, 뉴마토실, LIP, 허니커밍이 있게 됩니다. 특히나 학생 때 배웠다시피 이러한 랑관스셀 히스토사이토시스 X라는 것들은 이러한 비자한 모양의 시스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스트의 월을 형성하는 이러한 작은 것들이 있고, 이 경우에는 플루라 쪽에 이러한 시스트가 터지면서 뉴모스락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다시 분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엠피세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쪽에 생기든지 가장 끝쪽에 생기든지 중간 모두 다 침범을 하든지, 주로 나누자면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을 침범하는지, 디지털 아시나를 침범하는지, 세컨드리 브론키올 로빌, 즉 레스피레이터리 브론키올 이하의 모든 에어웨이를 침범하는 것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는 셀월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구멍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셀월을 얇게라도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 램, 그 다음에 히스토사이토시스 X, 그 다음에 LIP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러한 시스트의 월이 있습니다. 특히나 히스토사이토시스 X는 이러한 시스트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모양이 아주 특이하기 이러한 비장한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히스토사이토시스 X를 구분하는 하나의 클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까맣게 보이는 질환 패턴 중에 하나가 브론키եկ타시스입니다. 이제 브론키եկ타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론코베스큘라 번들에서 브론코스가 늘어나고 월이 염증으로 두터워진 경우를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보통 브론코베스큘라 번들 시스를 구성하는 브론키올과 풀모너리 아테리올은 크기가 1:1로 같아야 되는데 브론키올의 크기가 커지고 베슬은 상대적으로 작아져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링 모양의 이런 혈관이 붙어져 있는 반지 모양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시그넷 링 사인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늘어난 기관지 벽은 염증으로 두터워지게 되고 말초까지 기관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지에서 객혈이 잘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가끔 기관지가 늘어나고 끌려가면서 반대편 혹은 주위 기관지를 좁게 만들거나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된 경우에 복잡성으로 에어 트래핑의 소견도 같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가 더 확장해지고 이 부위에 가래가 차게 되면은 꼭 글러브에 손가락을 낀 모양으로 CT에서 보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Finger in Glove Sign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전에 감염, 예를 들면 홍역, 결핵 같은 정의 기저폐 감염이 있었고 이외에는 시스틱 브론키եկ타시스,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아스마, ABPA, 그다음에 면역과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허니커밍이 폐에서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니커밍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베이빙과 구분을 하자면은 크레이지 베이빙은 하이 어테뉴에이션의 지지오와 인터로뷸라 septa의 레티큘라 패턴이 결합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허니커밍은 로우 어테뉴에이션 시스틱 리전과 인트라로뷸라 레티큘라 패턴이 결합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플루라와 연결된 인터로뷸라 septa에 이상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트랙션, 끌려가는 거죠. 브론키եկ타시스가 생기면서 터미널 브론키올과 연결된 아시너스가 파괴되면서 합쳐지는 형태로 시스트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허니코밍은 어떤 파이브로시스, 플루라의 파이브로시스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UIP, 커넥티브 티슈와 연관된 렁 디지즈 혹은 엔드 스테이지의 하이퍼 센시티비티 뉴모나이티스나 살코이드시스 등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레티큘라 노듈라 하이 로 어테뉴에이션과 이러한 위치가 센트리 로뷸인지 페리림파틱 즉 인터로뷸라 septa에 있는지 랜덤 디스트리뷰션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질환을 구분하는 방법을 보았고, 이러한 것들이 어폴롭이냐 로울롭이냐 센트럴에 있느냐 페리페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퍼에 주로 형성되는 것들은 이날레이션 디지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코이드시스도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폴롭에 위치하게 되고, 실리코시스나 이런 진폐증, 그리고 크로닉 HP 이런 것도 다 흡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엽에 위치하게 되고, 로우 쪽은 주로 혈행이나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DILD 같은 이런 것들이나 판로뷸라 엠피스마 이런 것들이 로울 로베에 주로 위치하게 됩니다. 센트럴 쪽에 위치하는 것들은 림파틱스 때문에 살코이드시스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페리페리 쪽은 오르가나이징 뉴모니아나 에오시노필링 뉴모니아, 그리고 혈행을 따라서 생기는 메타스타시스나 이런 크로닉 HP도 페리페리 쪽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체스트 CT의 소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코로나 감염과 연관된 소견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바이럴 인펙션, 흡인, 그리고 흡임을 통해서 생기게 되면 주로 생기는 패소젠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센트리 로뷸라 에어리아에 위치하게 되고, 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아시너스에 들어가서 인터스티슘을 쉽게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아시너스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그라운드 글래스 오피스티 양상이 양쪽에 보이게 되고,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은 주로는 여러 군데에서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침을 통해서 전폐에 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랜덤 디스트리뷰션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하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인터스티슘 septa에 침범하게 되면 파이브로시스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septal thickening과 GGO, 레티큘러 패턴인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면 하이 어테뉴션과 septal thickening이 포함된 크레이지 페이빙 양상이 볼 수가 있고요. 오르가나이징 뉴모니아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리버스 할로사인, 센트럴 쪽에 어떤 이러한 네크로시스, 이러한 GGO가 있고 바깥쪽에 파이브로시스가 형태가 보이는 리버스 할로사인도 보이게 되면서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ARDS처럼 바이레트럴하게 전폐에 퍼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CT의 코로나19의 전형적인 소견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러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스티와 크레이지 베이빙 양상, 리버스 할로사인 이런 것들, 오르가나이징 뉴모니아가 왜 흡입이 되는 균주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오늘의 강의를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